2012년 3월 낙원이라 불리던 하와이 마우이의 파라다이스 베이 리조트 허니문 스위트에서 29세 제시카 멀로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불과 몇 주 전인 2012년 2월 제시카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아름다운 미래의 시작을 약속했던 신혼여행은 곧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비밀 거짓말, 그리고 얽히고 설킨 불륜의 그물이 드러나면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그 비극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12년 3월 7일 아침 6시 마우이 파라다이스 베이 리조트의 평화로운 아침은 소음 신고로 인해 산산이 조각났다. 럭셔리 호텔 3층에서 들려온 소음. 야자수와 황금빛 해변에 둘러싸인 이 리조트는 평온함의 대명사였다. 신혼부부들이 사랑과 평화를 만끽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직원들이 3동 4호에서 발견한 것은 영원히 그들을 괴롭힐 악몽이었다. 소음 신고는 옆 스위트룸에 묵고 있던 투숙객으로부터 접수되었다. 밤새도록 쾅쾅거리는 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처음에는 부부싸움이나 술김에 벌어진 사고로 치부했다. 프런트 데스크는 하우스키핑 관리자를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그녀가 3포버 4거분에 가까워질수록 침묵은 묘하게 소름 끼쳤다. 응답이 없자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2번 노크했다.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때 깨끗하고 신혼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스위트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거실은 가구가 뒤집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꽃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끔찍한 참상의 중심은 침실이었다. 제시카 먼로의 싸늘한 시신이 침대 발치 부드러운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의 아래로는 핏물이 고여 한때 밝은 색이었던 흰색 허니문 로브를 붉게 물들였다. 공기 중에는 쇠 냄새가 나는 혈향과 리조트 특유의 열대꽃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제시카의 얼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깊은 열상이 이마와 뺨을 가로지르고 한쪽 눈은 멍으로 검게 부어 감겨 있었다. 피투성이의 긁힌 손은 그녀가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음을 암시했다. 그녀의 목에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잔혹한 타격을 가하기 전에 그녀를 질식시키려 했던 것처럼.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열린 발코니 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관리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떨리는 손을 잡고 호텔 전화기를 더듬어 1일에 신고했다. 그녀는 오퍼레이터에게 끔찍한 광경을 설명하면서 목이 메었고 방금 목격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현지 경찰이 도착하여 고요한 마우이 아침을 갈랐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현장을 확보하고 충격에 빠진 호텔 직원들과 호기심에 가득 찬 투숙객들을 3층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곧이어 마우이 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했다. 베테랑 수사관인 앨런 레이스 형사의 지휘 아래 그는 특유의 꼼꼼한 수사 방식으로 유명했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전에도 폭력적인 범죄 현장을 많이 보았지만 이번 범죄의 잔혹함은 그조차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29세의 제시카 먼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안식처에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과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얼룩진 범죄 현장이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방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벽과 천장에 튄 핏자국은 오랜 격투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제시카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깨진 침실 스탠드는 흉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그녀의 손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들은 공격 중에 자신을 보호하려 했음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범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스탠드 발코니, 난간 및 기타 다양한 표면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제시카의 남편인 에릭 먼로는 눈에 띄게 부재 중이었다. 그의 지갑과 여행 가방을 포함한 소지품이 사라졌다. 옷장에 걸린 드레스 셔츠 한 장과 문 근처에 놓인 신발,
한 켤레와 같은 흩어진 개인 물품만 남겨둔 채. 호텔 직원과의 인터뷰 결과 에릭은 전날 저녁 리조트 해변배에서 목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들은 부부간의 격렬한 논쟁을 보고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다른 손님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보다 더 높았다. 제시카는 얼굴이 창백하고 움직임이 긴장된 채로 괴로워하는 듯 모습이었고 에릭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어조가 날카롭고 신랄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발견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타임라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보안 영상은 에릭과 제시카가 전날 밤 10시 45분경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제시카는 뻣뻣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에릭보다 몇 걸음 앞서 걸어갔다. 에릭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어깨 너머를 흘끗거리며 바싹 뒤따랐다. 이것이 누군가가 제시카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리조트 투숙객들은 이제 전개되는 비극을 인지하고 침묵 속에서 속삭였다. 일부는 투숙하는 동안 부부와 짧게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를 지닌 제시카는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수영장 옆에서 책을 들고 쉬거나 에릭과 촛불 아래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그들을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은 또한 긴장된 순간 식사 중에 주고받는 빠른 시선,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의견 차이를 알아챘다. 마치 신혼의 행복이라는 표면 아래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레이스 형사는 반짝이는 태평양을 조망할 수 있는 스위트룸 발코니로 시선을 돌렸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모래 묻은 발자국은 누군가가 맨발로 침실에서 발코니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을 암시했다. 이 발자국이 제시카 에릭 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인지 불분명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은 이제 내부의 공포와 잔인한 대조를 이루는 듯했다. 오전 중반까지 제시카의 시신은 현장에서 옮겨졌다. 그녀의 섬세한 몸은 조심스럽게 덮여 수사관들의 감시 아래 옮겨졌다. 불과 며칠 전에 부부와 교류했던 리조트 직원들은 들것이 지나갈 때 조용히 서 있었다. 일부는 활기 넘치던 여인을 이 싸늘한 모습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열대 음료를 제공했었는데 이제 싸늘한 모습으로 실려 나가고 있었다. 마우이 경찰서는 그날 오후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여 제시카 먼로의 사망을 확인하고 살인사건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용의자를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에릭 먼로의 부재는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도주 중인가? 아니면 이 흉악한 범죄의 또 다른 희생자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낙원이었던 섬은 이제 공포와 추측에 휩싸였다. 수사의 처음 몇 시간은 마우이에서 가장 오싹한 살인사건 중 하나가 될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사랑배신 폭력으로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에 무겁게 떠도는 풀리지 않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04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레베카 매티스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힘이었다. 32세의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이라크에서 전투 의무병으로 복무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병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침착한 목소리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상처를 봉합하는 그녀의 안정적인 손길. 동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송하며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많은 영웅들처럼 그녀 역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 상처는 2번의 파병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었다. 그 상처는 그녀의 어린 시절 주먹과 분노로 집안을 지배했던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보낸 세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베카는 감정을 감추는 법을 일찍이 배웠다. 속이 얼마나 아프든 꼿꼿이 서 있는 법을. 그 강철 같은 외면은 군대에서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빠르게 승진하여 동료와 상관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고립시키기도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균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04년 첫 번째 파병에서 돌아온 직후 레베카는 에릭 매티스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고 야심만만하며 그녀 자신의 회복력에 어울릴 만큼 적당히 날카로운 면도 있었다. 해병대 동료였던 에릭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외부적으로는 방위산업체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하고 유능하며 깊이 사랑하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함께 그들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기지에서 기지로 이동하고 파병과 오랜 떨어져 지내는 밤 동안 서로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할 수 있었다. 레베카가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삶에 접근한 반면 에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요령을 피우고 규칙을 구부리는 경향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레베카의 PTSD와의 싸움은 무시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악몽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히며 전장의 공포로 다시 끌어갔다. 그녀는 그것을 잘 숨겼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에릭은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파트너가 되는 대신 그는 그들이 공유해야 하는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불륜이 있었다. 에릭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종종 위험한 영역으로 벗어났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젊음과 에너지로 그를 사로잡은 동료 헤더 크롤리를 만났다. 헤더는 후회 없이 사는 여자였고 노력하지 않아도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분류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업무 프로젝트에 대한 늦은 밤 대화 퇴근 후 함께 나누는 술 한 잔.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깊어졌고 에릭이 숨기기 힘들어하는 엄청난 열정이 되었다. 레베카는 2012년 초 에릭의 행동 변화를 처음 알아챘다. 그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명은 모호했으며 그의 전화기는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돈을 더 자유롭게 쓰며 한때 재정적으로 신중했던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구매를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는 자신의 직감이 말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희망에 매달렸다. 그 희망은 2012년 3월 레베카가 서류 작업을 위해 공유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이메일을 발견했을 때 산산조각났다. 알림창에 에릭에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떴을 때 그녀는 생각 없이 그것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에릭과 헤더 사이의 교환은 함께 보낸 비밀스러운 주말부터 레베카를 포함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친밀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레베카는 즉시 에릭에게 맞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사실을 곱씹으며 그것을 골마 터지게 했다. 배신은 단순히 불륜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해외와 국내에서 싸우는 동안 그녀가 희생한 것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의미했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에릭은 헤더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레베카가 초과 근무를 하고 혼자서 악마와 싸우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비싼 보석 디자이너 의류를 사주고 사치스러운 휴가를 보냈다. 레베카의 반응은 충동적이지 않았다. 그녀의 군사훈련은 그녀에게 계획과 정확성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에릭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일상, 그의 거짓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속임수를 거의 자랑스러워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마치 그가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레베카가 그에게 도전할 힘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2012년 4월 1일 에릭은 또다시 늦게 귀가했다. 레베카는 그의 옷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스쳐 지나가 곧장 샤워실로 향했다. 그날 밤 레베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배신과 상실감에 휩싸여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 그녀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남자가 그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의 결심은 굳어졌다. 2012년 4월 2일 오전 7시 15분, 레베카는 마침내 부엌에서 에릭과 맞섰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공기 중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에릭의 반응은 처음에는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였지만 레베카가 그를 압박하자 그는 불륜을 인정했다. 그의 말은 잔인했고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며 그녀의 PTSD와의 싸움을 지적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눈이 멀어버릴 듯한 분노의 순간이었다. 레베카는 즉시 카운터 위에 놓인 글록 권총을 보았다. 그들 모두 수없이 훈련했던 무기였다. 수년간의 고통, 배신, 억눌린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총을 움켜쥐고 첫 발을 쏘았다. 빗나갔다. 하지만 다음 5발은 그렇지 않았다. 각 탄환은 목표물에 명중했다. 에릭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의 무게가 각 탄환에 실렸다. 레베카는 총을 든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잔인한 속삭임이 되어 저주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잠시 동안 레베카의 얕은 숨소리 외에는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다 그녀가 저지른 일의 현실이 서서히 그녀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를 배신한 남자가 눈앞에 싸늘하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레베카는 조용히 앉아 당국을 기다렸다. 그녀의 침착함은 현장에 도착한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자백했다. 마치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고 연습한 듯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외면 아래에는 의무 희생 배신으로 가득 찬 삶의 무게에 짓눌린 여자가 있었다. 이어진 수사는 그 비극적인 아침으로 이어진 비밀과 거짓말의 겹겹이 쌓인 층들을 드러낼 것이다. 2012년 3월 6일 저녁은 파라다이스 베이 리조트의 활기찬 루아우에서 하와이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되었다. 티키 횃불이 모래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활기찬 음악 우아한 훌라 댄서들 그리고 섬 최고의 요리를 즐기며 긴 공동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빛났다. 리조트의 신혼부부들에게 그것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행사였다. 하지만 제시카와 에릭 먼로에게 그것은 이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매달려 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파국을 알리는 것이었다. 제시카와 에릭은 늦게 도착했다. 그들의 긴장된 표정은 주변의 쾌활한 커플들과 그들을 구별시켰다. 다른 손님들은 마이타이를 마시며 드럼의 리드미컬한 비트에 맞춰 손뼉을 쳤다. 제시카는 정신이 팔린 듯 했다. 그녀의 눈은 자주 옆에 뻣뻣하게 앉아있는 에릭을 향했다. 축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그 긴장감은 지난 며칠 동안 리조트 직원들에게도 눈에 띄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제시카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목격자들은 나중에 그녀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에서 눈에 띄게 언짢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회상했다. 그녀의 눈은 에릭이 술을 가지러 간다고 변명할 때 특히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몇 분 후 그녀는 그가 바 근처에 서서 젊고 매력적인 여성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미묘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했다. 에릭의 자세는 편안해졌고 여자는 그가 그녀를 향해 몸짓을 하자 부드럽게 웃었다. 그 광경은 제시카의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의자는 나무 바닥에 크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기억될 것이다. 제시카는 에릭과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축제 분위기를 뚫을 만큼 날카로웠다. 대결을 본 사람들은 제시카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어졌다고 묘사했다. 에릭의 태도는 거만함에서 눈에 띄게 짜증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고 여성 손님은 빠르게 자리를 떠나 부부는 점점 더 커지는 격렬한 말다툼에 갇혔다. 에릭의 몸짓은 방어적으로 변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제시카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차례로 격렬하게 몸짓을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이제 주변 손님들은 공연자들에게서 끓어오르는 논쟁으로 관심을 돌렸다. 신혼부부의 공개적인 파국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결국 에릭은 격렬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제시카를 희미한 티키 횃불 아래 홀로 남겨두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연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리조트의 보안 카메라는 부부가 스위트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날 밤 10시 45분 제시카가 먼저 들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다. 에릭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약 15분 후 그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이것들은 제시카의 살아있는 모습의 마지막 알려진 이미지가 될 것이다.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3검4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목격자 보고서에서 나온 세부사항은 암울한 그림을 그렸다. 이웃방에 묵고 있던 손님들은 큰 충돌음과 잦아드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고 뒤이어 벽을 흔드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했다. 일부는 그 소리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갑자기 조용해지기 전에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두 집 건너에 묵고 있던 한 손님은 나중에 혼란에 뒤은 으스스한 정적을 묘사했다. 그녀는 마치 방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날 밤 아무도 문을 두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소음을 술에 취한 싸움으로 치부했고 그것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결정이었다. 뒤따르는 고요함 속에서 열대바람은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희미하게 전달하여 삼배의 사호 안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현실을 가렸다. 법의학적 증거는 나중에 스위트룸 전체에서 격투가 벌어졌음을 밝혀낼 것이다. 핏자국 패턴은 제시카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폭력적인 대결을 벌였음을 시사했다. 깨진 침실 스탠드의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제시카의 시신이 결국 발견된 곳으로 이어지는 핏방울과 섞여 있었다. 방 안의 광경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이었다. 신선한 레이와 부드러운 린넨으로 장식된 한때 깨끗했던 허니문 스위트룸은 이제 치명적인 격투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뒤집힌 가구와 찢어진 침구는 싸움의 강도를 암시했다. 벽에 묻은 핏자국은 분노와 절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정의 소라는 완전히 멈추었고 깨질 듯한 으스스한 정적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이 방에 들어갔을 때 보안 영상은 아침 6시에 끔찍한 발견이 있을 때까지 스위트룸에서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제시카의 죽음 후 몇 시간 동안 에릭의 행동은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호텔 직원에게 사건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사라졌다. 보안 영상은 그가 자정 직후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작은 더플백을 들고 스위트룸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메라는 그가 옆문으로 리조트를 빠져나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출발은 의도적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파라다이스 베이 리조트의 손님과 직원들에게 의문과 파괴의 현장을 남겼다. 2012년 3월 6일의 사건은 즐거운 저녁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때 활기 넘치던 루루는 이제 음악이나 음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비극으로 기억되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초점은 에릭 먼로에게로 향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그 마지막 운명적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제시카 먼로의 죽음은 파라다이스 베이 리조트 3보 4호의 벽을 넘어 멀리까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가족은 상실감에 압도되어 그 비극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제시카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제시카의 어머니 캐롤린은 행동에서 위안을 찾았다. 2013년 초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제시카 먼로 재단을 설립했다. 캐롤린은 슬픔을 통해 딸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로 바꾸었다. 그녀의 고통을 생명을 구하는 임무로 전환했다. 제시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 덕분에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너무 일찍 생명을 잃은 여성의 이야기에 감동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졌다. 재단은 학대 관계의 생존자들에게 쉼터 상담 법률 지원을 제공했으며 종종 제시카의 이야기를 사랑이 얼마나 빨리 위험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사례로 인용했다. 캐롤린은 종종 모금 행사에서 연설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딸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꿈꿔왔던 친절하고 이타적인 여성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그 꿈은 계속 이어졌다. 한편 제시카의 예전 가장 친한 친구였던 로라 피터스는 매우 다른 종류의 파장을 겪었다. 에릭 먼로와의 불륜에 연루된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어 제시카의 죽음에 앞선 배신의 그물에서 핵심 인물로 그려졌다. 한때 활기찬 성격과 제시카와의 친밀한 관계로 존경을 받았던 로라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깊이 인물이 되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속삭임이 뒤따랐다. 그녀의 배신에 혐오감을 느낀 친구와 이웃들은 거리를 두었다. 반발은 신속하고 가차 없었다. 로라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은 2014년 그녀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등장한 후 고객들이 계약을 철회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그녀는 스캔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다른 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마을에서도 그녀의 행동의 무게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불륜은 그녀의 명성을 망쳤고 그녀는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짊어진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2014년 7월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에릭 먼로는 감옥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릭은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그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조작되었고 그날 밤의 사건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륜에 대한 제시카의 분노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에릭의 이야기는 대중을 분열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살인마 질투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로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지, 진실이 거짓말과 숨겨진 동기의 그물에 얽혀 있는지 궁금해했다. 에릭에 대한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결백 주장은 수년 동안 지속될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시카의 가족에게 진실은 분명했다. 에릭은 그들의 딸의 미래를 훔친 남자, 그의 거짓말과 폭력으로 가족을 파괴한 남자였다. 그들은 종종 제시카의 무덤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사랑을 담은 꽃과 쪽지를 남겼다. 캐롤린은 계속해서 다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싸웠지만 제시카를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재단의 모든 성공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으로 씁쓸했다. 그 사건은 언론이 몇 년마다 다시 찾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기사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여 비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살아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한 또 다른 헤드라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였다. 친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제시카의 삶은 단절되었고 고통,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보다 더 오래 지속될 정의를 위한 투쟁의 유산을 남겼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보려면 말기암에 걸린 아내가 어머니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복수한 사건을 확인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